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7월 11일 이스라엘 크네셋이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의 1차 독회를 열고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의 핵심은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사법부가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해 사법심사로 뒤집는 권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은 사법부가 합리성을 이유로 선출된 권력인 의회와 내각의 권한을 과도하게 간섭한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12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위치한 국경 펜스를 훼손하기 위해 폭발물을 동원한 시도를 수차례 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은 자신들이 설치한 폭발물에 의해 부상을 입었고 이스라엘 군도 이들을 쫓기 위해 비살상용 무기를 동원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의 지도자는 2006년 이스라엘과 벌인 골란고원의 34일 전쟁 17주년을 맞아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골란고원 마을을 되찾겠다고 탈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7월 13일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선 가운데 최근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을 제정한 우간다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서방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날 오후 요에리 무세베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라이시 대통령은 동성애는 문화와 가족의 가치는 물론 인류를 반하는 것이라며 무세베니 대통령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동성애자의 일부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을 규정하는 등 성소수자 처벌을 강화한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7월 16일 마샤 아미니의 사망으로 대규모 히잡 시위가 촉발된 지 10개월 만에 이란이 히잡 착용을 단속하는 도덕경찰의 활동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경찰청 대변인은 이날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을 단속하고 지도에 불응하는 사람을 체포하는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자 당국은 도덕경찰의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시위가 소강 상태를 벌이자 또다시 히잡 착용의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2023년 7월 19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조현영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분석할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레바논군과 헤즈볼라 무장 세력이 공동으로 이스라엘 북부 국경을 침범해 20분간 상주하다가 유엔 평화유지군의 중재로 철수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레바논군 무장병력 30여 명이 이스라엘로 침범한 것을 이스라엘군이 유엔 평화유지군을 통해 레바논으로 돌려보냈지만 당시 이들은 소거 명령을 거부하며 대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레바논 남부 국경과 이스라엘 북부 국경을 분리하는 120km 길이의 블루라인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군과 레바논군이 대치한 것이 이번 주만 벌써 3차례인데요. 현지 전문가들은 레바논 정규군과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국경 침투와 도발이 미 바이든 행정부가 레바논 정규군의 재정을 지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레바논을 베이스로 하는 무장 세력 헤즈볼라가 요즘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사태의 발달은 지난 5일날 이제 IDF가 이제 그 우리로 치면 이제 휴전선이죠. 라민 능선 부근의 국경선 이제 정기 보수 공사를 하다가 이제 레바논 무장병력이 유니폼을 입은 무장병력과 헤즈볼라 요원들이 30여 명이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차례 경고 생각하고 이제 대치하고 있다가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제3의 이제 유엔 평화군을 통해서 이걸 해결을 했는데요. 당시 레바논 무장병력은 소거 명령, 그러니까 철수 명령을 거부하다가 20분 동안 이제 실갱이 벌이다가 이제 다시 북경으로 올라왔고, 또 지난 6일에는 레바논 국경에서 이스라엘 향해 대전차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IDF는 이제 포사격으로 이제 대응 사격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 4월에는 이란 대리 세력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블루라인 인근의 도부산 근처에 2동의 텐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 테러 야전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정보 당국이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이제 블루라인 도부산에 계속 헤즈볼라가 출몰하는 이유가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분쟁 지역화 하려고 한다고 현지 매체는 소개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도부산, 마운트 도부산이 1967년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탈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영토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영토로 인정됐고 2000년 레바논하고 전쟁을 하고 이제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군이. 그때도 이제 골란고원과 마운트 도브는 이제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헤즈볼라가 이제 마운트 도브 그 인근 국경선을 자기 땅이라고 이제 영유권 분쟁을 지금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텐트동도 설치하고 등등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이론적 배경이 뭐냐면
2016년 사이크-피콧 협정으로 시리아 레바논 분쟁이 영유권 분쟁 지역이니까 이게 핵이 소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이스라엘 국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이제 법리적 논리를 제공하면서 이제 영유권 분쟁의 도발에 이제 신호탄을 올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국경 이쪽에 넘어와서 이렇게 무력 도발하는 것이 사실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헤즈볼라가 이렇게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나 봐요. 직접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이제 간접 지원인데,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헤즈볼라의 어떻게 보면 직할부대 역할하는 이제 이 레바논 정규군 7만 명의 병력에 대해서 직접 월급을 지급합니다. 어허. 지난주부터 이제 그러니까 사병당 월 한 $10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걸 계속 하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꼴이 돼버렸죠. 헤즈볼라의 이제 직할 통제를 받으니까 레바논군이.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가 약간 대립하는 구도, 혹은 레바논 정규군과 헤즈볼라가 대립 혹은 적대적 구도로 자꾸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상 레바논군은 정부와 군은 헤즈볼라의 어떻게 보면 대리인 혹은 대리 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직접 지원하지 않고선 간접적으로 현금 지원을 이제 레바논 포스에다 지원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 국경 돌파로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미국의 지원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 유전 개발 이걸로 인해서 인한 그 경제적 수익도 역시 마찬가지로 헤즈볼라의 활동을 도와주고 가속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전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수익 창출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될 건데, 근데 여전히 이제 뭐 국제사회와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레바논 경제는 거의 부도 상태고요. 경제가 이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1달러는 지금 레바논 리라로 93,000파운드에 달하고 화폐 가치가 90% 넘게 평가절하되다 보니까 사실상 수익조각이죠. 그래서 현지에서도 상품이나 상점이나 가게에서도 리라 그 자국 화폐를 안 쓰고 달러로 지금 대체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이른바 이걸 해외 송금 경제라고 그래요. 그 해외에서 송금이 들어와서 그걸 관광을 움직이고, 그게 끊기면 이제 또 이제 경제 침체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레바논에다가 이제 월급을 주는 거죠. 레바논 정규군한테.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간접 지원을 통해서 이번 레바논 정규군과 헤즈볼라 합동 이스라엘 국경 침투 사태는 이스라엘의 우려가 현실화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지중해 그 사업과 이번 직접 지원이 결국에는 헤즈볼라를 강화시킬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된 게 이번 국경 침투로 이제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국경에서 이렇게 도발을 일으키고 이에 대응하는 이스라엘 군의 반격에 대해서 서방 언론, 특히 영국 언론이 너무나 편향적으로 이 헤즈볼라 편을 들고 이스라엘만 비난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나라 뭐 언론, 서방 언론, 특히 이제 영국 주류 언론은 그러니까 인터뷰 취재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취재원은 이제 미 바이든 행정부 관료 및 인사, 또 그들이 운영하는 싱크탱크를 연구원을 인용해서 이렇게 다운표 보도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어떤 논조냐면 표면적으로 지중해 유전 개발과 미국의 직접 지원, 레바논 정부에 대한 원조의 성격이며 장기적으로 헤즈볼라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이렇게 선동을 해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항상 이제 소위 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측근 인사들, 댄 셰피로 대사 역시 이스라엘 레바논 영유권 분쟁의 합의를 윈윈이라고 치하하면서 레바논 국가부도를 막고 헤즈볼라를 견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다라면서 이를 주도해온 이제 아모스 호흐슈타인 그 대통령 에너지 특사, 지난번에 지중해 그 중재안을 이끌어낸 그 사람을 막 치하하고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그대로 받는 것이죠. 레바논에 대한 지원은 레바논에 대한 경제 재건이니까 뭐 표면적으로 이것만 찬양하는 거죠. 속내는 전혀 밝히지 않고.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언론도 역시 뭐 영국 못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연합뉴스인가 봐요. 우리나라 언론도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편향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연합뉴스에 보면은 왜 이렇게 이런 충돌이 일어났는지 사실 그 원인 분석은 잘 안 해요. 안 하면서 레바논의 입장에서만 그 레바논의 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국경 인근에서 발생한 발화성 폭발로 다수의 헤즈볼라 대원이 다쳤다, 이 얘기하고, 이스라엘 군이 수류탄과 같이 파편이 튀는 무기를 발사해서 3명이 다쳤다. 다른 소식통은 이스라엘 군이 수류탄을 사용했다. 먼저 그 레바논 쪽에 그 헤즈볼라가 공격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이것도 역시 그 로이터 통신을 인용했는데, 로이터 통신도 영국 언론사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래드 TV에서는 이렇게 이 편향적인 언론, 특히 우리나라의 그 편향적인 언론 때문에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브래드 TV가 방송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뉴스들이 많죠.
예, 쟤도 이제 언론 기사 제목을 보면 영국을 인용 보도하니까 연합뉴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무게감을 안 둬요. 왜냐하면 받아쓰기를 한 외신이다 보니 그 논조가 그대로 유지된 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차원적인 이제 표면적인 이제 해석만 해요. 팩트도 아니고 팩트도 이제 반쪽짜리만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는 브레팀이 심층 보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깊숙한 내면에 들어가다 보면 실제로 요번 이제 국경 분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지난 그 예루살렘 포스트 11일자 기사에 이제 아모스 호스타인 미 바이든 대통령 에너지 특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방문했다라는 얘기는 일각에서 지중해 가스 분쟁 사태 타결 방식으로 요번에도 국경 도발 해법으로 헤즈볼라가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라피드 베네트 정권 당시에 이제 지중해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순서가 이래요. 헤즈볼라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가스전에다가 드론 공격을 먼저 합니다. 도발을 해서 긴장을 고조시켜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날라온 에너지 특사가 와서 이스라엘 양보해라,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카라시해전을 갖다가 원래는 이스라엘 그 경제 배타 수역 안에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헤즈볼라한테 넘겨줬어요. 레바논한테 경제 제거한다는 명명하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헤즈볼라가 강탈을 하면은 이제 미국이 와서 중재하는. 그 똑같은 형태를 지금 국경 도발에서 고스란히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부산을 갖다가 이제 분쟁 지역화하고 이걸 헤즈볼라가 도발을 하면 이제 미국 특사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보고 양보를 이제 이끌어내는 이 방식을 하고 있다고 현지에서 꼬집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 다음 이슈 알아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제닌 공습이 이틀째였던 지난 7월 4일 한 팔레스타인 소년이 거리 한복판에서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군사작전에서 숨진 팔레스타인인 모두가 테러 세력이라고 주장한 반면 서방 외신은 이 소년이 비무장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 18세 미만의 소년병들은 많은 극단주의 무장단체에서 테러와 전쟁에 동원되고 있지만 반유대적인 NGO와 UN 사무국들은 팔레스타인의 소년병 징집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유대 성향 단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아프간, 예멘보다 소년병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가 더욱 심각하다는 편향적인 보고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날 서안지구의 제닌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군의 대테러 작전 중에 16살의 팔레스타인 소년이 이스라엘 군이 발사한 총에 맞아서 이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군과 또 서방 언론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이 사건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더 타임스 9일자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제 16살짜리 소년 하르단이 이스라엘 그 저격병에 총에 맞아서 죽었다. 군사작전 중에 이제 사망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약간 민간인 피해, 소년병에 대한, 소년에 대한 이제 학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러티브를 짜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CCTV를 공개하면서 저 사람 비무장 상태인데 왜 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IDF의 국제대변인은 이 소년은 그냥 일반 민간인이 아니라 이슬람 지하드 무장단체 소속 전사다라고 에너미 컴배턴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소년이지만 무장 세력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고 이제 양측이 이제 충돌 대비하고 있죠. 그 BBC도 비슷한 논조로 계속 얘기했는데 최근에 좀 사그라들긴 했습니다. 그러면 서방 언론은 이 소년이 비무장의 그 민간인 미성년자라는 그 주장을 하고 이스라엘군은 사실은 이제 소년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현영 씨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쪽 말에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군 주장이 100% 옳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본질적으로 규칙 사유가 전장으로 소년을 투입하는 테러 단체에 있는가 아니면 이를 제압한 IDF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에 있는가의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국제사는 전쟁에 투입된 소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무력 분쟁에 가담하는 것 자체가 전쟁 범죄예요. 실제로 이걸로 ICC에서 재판하고 있고 아프리카인 독재자한테 지금 전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병이라는 게 명정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증거가 뭐냐면 실제로 팔레스타인 계열 테러 세력들은 봉쇄 지역 어린이들을 인간방패로 몰아넣는 바람에 저격 수준의 표적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전에서 촉구병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공격 못하겠지 하면서 주요 거점을 이제 전술적인 우위를 하기 위해서 이걸 소년병 이러는 걸 시켜요. 그러니까 2018년 이후부터는 90여 명의 미성년자들이 IDF와 교전 중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소년병은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총격, 이제 피격, 칼 테러, 폭발물 투척, 돌 투척, 화염병 투척 등 테러 및 테러 조력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고로 더 타임스가 얘기하는 총기를 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러 요원, 에너미 컴배턴트가 아니라는 것은 더 타임스 논지가 성립하기 힘들어요. 이미 전장에 투입된 소년병이에요. 또 여기서 사망한 40명, 2018년도부터 사망한 소년병이 한 40여 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하마스, 이슬라믹 지하드 PIJ, 아락사의 순교자 여단, 그다음에 사자의 굴,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이민 해방 전선 등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 계열의 단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들은 팔레스타인 미성년자들을 그냥 뭐 강제로 징집하는 게 아니라 여름방학 특별 테러 캠프를 해요. 어허, 그래서 거기서 군사훈련 시키면서 이스라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걸 하고 이게 그냥 특정 무장정파에서만 하냐 이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운영하는 학교 시스템 즉 전국 교과정에 이스라엘 학살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에게 반이스라엘 지하리스트 할 거를 그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지상 명제다라고 하면서 하물며 수학 문제도 이스라엘 몇 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죽이려면 문맷돌의 그 반경을 계산하시오. 이런 식의 응용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인이라고 구분하는 게 이건 알면서도 이건 누락 보도라고 봐요. 더 타임스가. 그래서 그 보도가 확장성이 떨어졌어요. 그냥 한 번 보도 나고 끝나버리는 거죠. 진짜 이게 민간인이었으면 지금까지도 지난번에 뭐 그 팔레스타인 언론인 사망 사건처럼 한 두세 달 가겠죠.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제 소년병이다 보니까 언론이 이제 파급 효과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타임즈도 역시 이제 영국 언론이에요. 저는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이 충돌, 시위 현장 여러 번 가봤거든요. 보면은 그 시위 현장에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항상 어린애들을 맨 앞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10살 정도 된 그 여자아이들, 특히 이스라엘 군인 앞쪽으로 막 걸어가요. 그럼 이스라엘 군인 입장에서도 시위대에 있던 맨 앞에 있던 그 어린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막 걸어오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막 이스라엘 군인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막 하다가 문제는 아이들 몸속에 폭탄조끼를 입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이 시위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태들인데 어른들이 잘못이죠.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세뇌하고 심지어는 뭐 테러 캠프까지 한댔는데 이게 사실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뭐 아프리카 말씀도 하셨지만 여러 전쟁터에서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매년 유엔 사무국 산하 이제 Children and Armed Conflict하고 CAAC는 이제 소년병 진집 사례를 갖다가 이제 집중 수집하고 배포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IS, 보코하람, 텔레반, 그다음에 알카에다 소년병 진집 사례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90개국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IS 이런 게 네이션 스테이트가 아니라 트랜스내셔널 테러리스트 세력이니까 각 대륙에서 이제 소년병들을 납치하고 인신매매 해가지고 소년병을 여자 남자를 해서 90여 개국에 50만 명 정도를 갖다가 징벌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소년은 왜 쓰는 이유가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힘은 장정보다 세지는 않지만 통제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가스라이팅도 쉽고 방아쇠 당길 힘만 있으니까 이 친구들한테 시키는 거고 소년은 이게 진짜 참혹한 얘기인데 소년은 그 성인 병사들에게 성노리개로 이게 전락한다고 해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앞서 열거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하마스 등 여타 팔레스타인계 테러 단체 앞서 5개 단체들에 대한 조사는 전무합니다.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어요. JP는 이런 배경에 대해서 반이스라엘 NGO가 조사 자료를 독점적으로 유엔 및 유엔 산하기구에 공급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팔레스타인의 그 소년백 사내는 누락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먹히는 거예요. 더 타임스 같은 기사가. 이 맥락을 설명 안 해주다 보니까. 유독 팔레스타인 사례만 딱 누락하는 것이죠. 그럼 사실상 왜곡이죠. 누락은 왜곡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여론을 지금 환기시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확대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실패는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IDF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쪽에도 분명히 소년병이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 이제 전사한 소년병 3명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어요. IDF가 아니라 그쪽에서 팔레스타인 쪽에서. 단체에서 이제 순교자 해가지고 딱 3명 해고 총 들고 있는 거 멋있는 이제 화보를 올렸죠. 사망한 사람들. 그 순교자 명예 등장했으니까 이건 시인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겠습니까? 이런 논란이 일어나게 하는 거 결국은 뭐 국제사회에다가 팔레스타인 스스로를 어떤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는 그런 의도인데 그걸 영국 언론이 너무나 충실하게 잘 따라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영국의 더 타임즈라든가 로이터라든가 영국의 언론들은 왜 이렇게 다 반이스라엘, 반유대적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앞서 언급한 레바논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제 취재원이 이제 친팔레스타인 성향, 그 친레바논 성향이 이제 소스를 가지고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이런 게 있고 첫 번째,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는 안 한다는 얘기죠. 이런 저널리스트 준치가 관한 문제가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국계 이제 언론사들 중동 데스크 기자를 자세히 들어보고 그들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보면 이 사람들은 기자를 참칭한 사실상 친팔레스타인 운동가예요. 아하. 액티비스트예요. 그러니까 저널리스트 흉내를 내는 거죠. 대부분 이 사람들이 그런 저널리스트 그런 훈련을 받는 친팔레스타인적 훈련을 받는 싱크탱크에서 다 근무한 경력도 있고 거기서 뭐 학술 재단에 받아서 유학도 갔다 오고 대학원도 그거에도 이스라엘이 이거 하도 많이 당하니까 이 감시 매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감시 매체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이트 가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방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산이 안 되죠. 이런 뉴스는. 그런데 왜 그런 뉴스를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그 뉴스를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은 무비판적으로 그냥 또 막 받아 적는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제도권의 공신력에 대해서 이제 무한 신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대한 독립적인 이제 이런 매체들도 나오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브레드 TV 시작한 지 이제 9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9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이런 뉴스가 이렇게 무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좀 답답하네요. 세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에게 사우디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민간 핵 개발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에게 사우디와의 정상화 대가로 서한지구의 이스라엘 관할인 C구역을 팔레스타인에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채널7이 보도했습니다. 채널7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배려하는 척하면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훼손하는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사우디하고 관계 두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사우디하고 관계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는데 이런 배경에는 아무래도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렇게 입장 변화가 온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하는 정답이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그동안 거리를 두다가 중국이 이제 개입하니까 이제 뭐 사우디가 필요하다고 허송지둥 관계 복원에 나서는 신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신용입니까? 이거 왜냐면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친이란 편에 서 있는 이상 이거 안 되는 얘기인데.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예, 그러니까 막 모양새 갖추는 거죠. 야, 우리도 뭐 하고 있어, 뭐 이런 거죠. 쇼야, 쇼. 쇼.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또 사우디와 관계는 뭐 여러 나라하고 저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면서 이제 다음 차례는 사우디하고 할 거다. 막 이런 이 장밋빛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또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는 관계가 어색해져 간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관계가 어색해진 건 아니라고 봐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이 구조를 좀 중동 정치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하자면 이제 기억을 되돌려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아브라함 협정의 본질은 이란을 적으로 상정한 이란 포위 전략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반이란 전선의 최종 안보 보증자, 개런토어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사우디의 가입 조건은 미국의 안보 공약, 무기 판매, 이란 핵 저지의 이 구도화에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이걸 180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친이란 편 들고 뭐 핵 개발에 대해서 약간 좀 유야무야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이제 중국 힘 빌려가지고 이란이랑 관계 정상을 맺은 것이죠. 사우디는 이제 중립국처럼 행동하겠다. 전통적인 안보 우산이 아니라 요구할 거 요구하고 받을 거 받고 못 받으면 할 수 없고 아니면 중국한테 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정상을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한테 뭘 요청했느냐? 핵 개발 요구한 거예요. 그냥 딱 대놓고. 고로 사우디 이스라엘 관계가 서운했다기보다는 상수인 미국의 안보 축이 중동에서 무너지면서 기존 방정식이 같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바이든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미국이 우리한테 민간용 핵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미국은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한테 지금 사우디가 이런 거를 우리한테 요청을 하니 너희들은 그러면 C구역 그러니까 웨스트뱅크에 있는 C구역에서 유대인들이 다 철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우디는 요구 조건이 쭉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핵 개발도 있고 뭐 무기 지원, 안보 공약, 그다음에 지금 뭐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건설 지원, 원유에 대해서 너무 압박하지 말아요. 쭉 요구 조건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명목상으로 노미널하게 들어가는 게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이에요. 팔레스타인과 평화 유지를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뭐 협상하는 척 하다가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을 들어서 야 사우디가 이스라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우디가 이국가 해법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너네 저기 C구역 포기하고 그러면 사우디가 아마 너네가 정상화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우디는 그냥 되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표면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사우디는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중동 어느 나라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면 팔레스타인 안위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팔레스타인 안위가 이스라엘 사우디 정상의 핵심 축이라면은 뭐 사우디가 핵심 과제 여기는 안보 무기 이런 거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그 만약에 이국가 해법 해서 C구역 포기해주면 사우디에 원하는 그 안보 소요가 해결이 되냐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팔레스타인 문제가 사우디 이스라엘 정상화의 필요 조건인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팔레스타인 난민이 애처로우면 이집트,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가 나눠서 우리 형제들 먹여 살리면 돼요. 왜 서한 지구에 그냥 처박아 놓냐는 거죠. 그게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약간 좀 설레발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사우디 정부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제 두 국가 해법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사우디가 생각하는 이 국가 해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웨스트뱅크에 있는 그 유대인들, 특히 C구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웨스트뱅크 안에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67년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서한 지구를 이제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서한은 이제 1995년 이제 오슬로 협정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당시 PLO죠. 지금 이제 PA의 전신인데 요르단강 가자 지구에 관한 잠정 협정에 대해서 서한 지구를 A, B, C 구역 세 구역으로 나눴어요. 근데 여기서는 A 구역은 이제 팔레스타인이 완전 통치하는 지구, B 구역은 이스라엘이 치안을 담당하고 팔레스타인이 민정을 담당하는 구조. 그게 B 구역이고 C 구역이 이제 이스라엘 완전 치안 민정 다 통치하는 지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C구역 안에 이제 소위 말해서 유대인 정착촌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C구역이 제일 커요. 전체 서한지구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그 안에 A, B가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B구역으로 완전하게 이제 전환시키면 C구역을 하면 사실상 팔레스타인 너 가지라 소리거든요. 그랬는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 C구역은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할 것이라는 흐름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골란고원도 주고 예루살렘 대사관도 이전하고 그 왜 C구역 강화거든요. 본질적으로는. 근데 그걸 바이든 행정부가 돌아서 180도 뒤집은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C구역 가장 큰 C구역을 B구역처럼 해라. 분할 통치 사실상 줘라. 그러니까 말은 이국가 해법인데 사실상 팔레스타인 일국가 해법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웨스트뱅크 C구역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 나간다 그러면 큰일 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그 이스라엘과 이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 관계가 더 좋아질 이거를 거의 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우디와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핑계로 바이든 행정부는 자기네의 정책 어젠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이스라엘 몰아내는 거, 서한 지구에서 몰아내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활용하는 것인데요. 사우디가 이제 미국한테 왜 핵 개발을 요구하냐?
그럼 핵개발 기술 제공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사우디 이란 대결이 잠시 소강 상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거의 핵 개발에 거의 도달해 있고 사우디는 핵이 없으니까 이걸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걸 요구하는데 미국은 들어준 척하면서 그런데 해줄 생각 없으면서 이스라엘한테 가가지고 서한지구 CGO 포기하면은 사우디랑 될 수도 있어. 정상화가 이스라엘이랑 그걸 요구하는 거니까 좀 악랄하게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야, 그 사우디에다가는 핵 개발을 지원해 줄 생각도 없고 예. 또 이스라엘은 아예 시구역에서 나갈 생각도 없는데 이것도 시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책은 기승전 팔레스타인 주도 1국가 해법이에요. 모든 게 그냥 뭐 정상을 하든 뭘 하든 끝은 항상 이걸로 귀결이 되죠. 이런 가운데 걸프 지역, 페르시아만이라고 하죠. 이곳에서 이 가스전 개발을 두고 이란과 사우디 그리고 쿠웨이트가 서로 이 세 나라가 또다시 갈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 걸프 해역 페르시아만 북부에 위치한 도라 가스전 개발을 둘러싸고 이란, 사우디, 쿠웨이트가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이건 오래된 문제입니다. 근데 다시 문제가 왜 다시 드러났냐? 최초로 이제 이란 이제 석유 에너지 당국 이제 그 석유 회사 개발국장 현지 언론에다가 REC 가스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모였다. 그 자본이 축적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유전 개발 기획할 수 있는 시추 작업에 이제 착수해야 할 준비를 마쳤다. 투자가 이제 돈이 성숙이 됐다라고 표현해요. 이란은 이 지역을 REC라고 표현하고 저쪽 쿠웨이트는 도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똑같은 장소를. 근데 이걸 3일날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쿠웨이트 정부가 이제 반박을 했죠. 자국 이제 국영통신을 통해서 도라 가스전에 대한 권리는 쿠웨이트와 사우디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끼지 마라 이렇게 반박을 바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가스 매장량이 2,200억 평방미터로 추정되는 가스정이에요. 과거서부터 이어진 이제 영유권 분쟁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약체인 쿠웨이트는 사우디와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우리 단골손님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구멍숭숭 제재안 때문에 지금 경제 제재로 해서 이제 재정이 축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도 가스전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선언을 한 것이죠. 이 기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른바 뭐 중공이 뭐 중동 평화를 위해서 중재했다라는 사우디 이란 정상화는 이제 소황상되고 허울뿐이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이제 슬슬 이제 구원들이 하나씩 터져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정상화의 내구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하나의 인디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세계는 지구촌은 자원 전쟁, 기후 전쟁, 또 바이러스 전쟁, 반도체 전쟁, 뭐 침공하고 뭐 이것만이 아니라 막 다양한 종류의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국익이 충돌하는 전 분야에서 다 분쟁화됐어요. 언제부터? 바이든 행정부 출범부터. 아하. 그렇죠. 이 조그만 충돌거리가 있으면 그냥 서로 양보하고 협상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치고받는군요. 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조 바이든.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